서양 역사의 근간은 기독교 사상의 뿌리인 헤브라이즘과 그리스 문명에 기초하고 있는 헬레니즘으로 나뉩니다. 이 두 거대한 뿌리의 근원은 물론 성경과 그리스 로마 신화인데요. 그 속에 담긴 광대한 이야기와 그 이야기에 깃든 온갖 상징과 비유들은 가지를 뻗어나가면서 서양의 문화에 깊은 영향을 주었고, 문학, 예술, 철학, 심리학, 인류학, 역사학, 자연과학에 이르기까지 어느 한 분야 영향을 미치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은 하나의 원형으로서 인류의 집단 무의식에 깊숙이 스며들어 오늘날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죠. 우리가 성경과 그리스 로마 신화를 모르고서는 서양의 역사와 문화를 제대로 이해할 수 없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그리고 동양의 역사와 문화에서 성경과 그리스 로마 신화와 비슷한 위치를 차지하는 것이 바로 주역입니다. 주역의 괴가 들려주는 서사와 은유는 깊고 넓으며 오히려 성경이나 그리스 로마 신화보다 훨씬 더 많은 상징과 비유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주역에 담긴 상징과 비유는 동양 사상에 실로 지대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저 옛날 이미 공자와 같은 위대한 사상가가 주역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전력을 기울였다는 사실만으로도 그 영향력의 크기를 짐작할 수 있죠. 그러한 동양 사상이 오늘날 서구의 수많은 분야, 특히 예술과 문학 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도 익히 알려진 사실입니다. 주역은 단순히 양과 음의 기본을 둡니다. 자연은 궁극적으로 빛과 어둠이고 우리의 몸은 팽창 아니면 수축인데요. 그것을 표현한 것이 바로 양과 음입니다. 양은 팽창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성질을 상징하고 음은 수축하고 뒤로 물러나는 성질을 상징하죠. 그리고 놀랍게도 이 양과 음의 법칙은 지금의 디지털 세계와 불가분의 관계에 놓여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인터넷과 컴퓨터의 언어인 이진법을 고안한 라이프니츠가 바로 이 주역의 양과 음의 이론에서 영감을 얻었기 때문이죠. 이진법은 자연의 언어이기도 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양과 음의 이진법 안에 들어있죠. 남자와 여자, 하늘과 땅, 낮과 밤, 문을 열고 닫는 것, 들어오고 나감, 시소가 오르고 내려가는 것 등등처럼 말이죠. 최초로 역을 만든 사람은 중국 상고시대의 보키시라는 당대의 지도자였다고 합니다. 그가 팔괘를, 그리고 주나라의 문왕이 그것을 다시 발전시켜 주역을 만들었다고 전해집니다. 팔괘를 둘씩 중첩해서 오늘날 우리가 보는 64괘를 만들고 그에 따르는 괴사와 효사를 쓴 것입니다. 그것이 주역이라고 불리는 이유도 이렇듯 주나라 문왕에 의해 만들어졌기 때문이라는 것이 통설입니다. 주역은 잘 알려진 대로 사서삼경의 하나로서 역경이라고도 불립니다. 독일의 철학자 칼 야스퍼스는 역사의 기원과 목표라는 책에서 기원전 800년부터 200년 무렵을 세계 역사의 추계 시대라고 일컬었는데 바로 이 시대에 서양에서는 호메로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가, 티그리스강 유역에서는 구약 성경이, 고대 인도에서는 불교 경전이, 그리고 동양에서는 주역을 비롯해 시경, 논어, 춘추, 도덕경 등의 경전들이 탄생했다고 합니다. 즉, 서양에서 그리스 문화와 성경이 나올 무렵에 동양에서는 주역을 비롯한 여러 철학서가 정리되었는데 그 중에서 주역은 괴와 효라는 부호와 서술체인 문자가 한데 모여서 이뤄진 책입니다. 주역에서 역이라는 글자에 대해서는 여러 설이 있지만 많은 학자들이 태양과 달을 나타내는 일월을 합성한 것이라는 데 동의합니다. 왜 역이 태양과 달로 이루어져 있을까요? 태양은 변하지 않지만 달은 매일 변화합니다. 즉, 항구하면서도 매일, 매 순간 변화하는 것이 바로 삶이라는 것이죠.
이런 주역이 동양의 가장 기본적인 철학서로 자리 잡게 된 데 가장 크게 공헌한 인물은 단연 공자입니다. 공자는 주역을 숭상하여 무려 10편에 달하는 주역 해석서를 쓴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중 가장 중요한 저술이 계사전으로 주역을 전반적으로 좀 더 알기 쉽게 설명해 놓은 글입니다. 주역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계사전을 공부하는 것이 좋은데 계사전은 공자가 주역을 꿰맨 가죽끈이 3번 닳아 없어질 정도로 끈질기게 공부하고 연구해서 써놓은 글이기 때문에 좀 더 쉽게 주역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우리도 계사전에 의지해 먼저 주역의 8궤를 살펴보겠습니다. 8궤는 하늘, 땅, 바람, 우레, 산, 불, 물, 연못 등 자연현상을 부호화한 것으로 이를 통해 자연현상뿐 아니라 모든 인간사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8궤는 양효와 음효라는 일종의 기호로 이루어져 있고 이 양효와 음효는 만물의 두 기운인 음과 양을 대표합니다. 이 기호를 써서 2가지 결합을 나타내면 4가지 변화가 생겨나며 이를 사상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다시 하나씩의 기호를 덧붙이면 8가지 변화가 이루어지는데 즉 양효와 음효의 배합에 따라 8궤의 상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8궤를 일명 소성궤라고 합니다. 8궤는 8가지 사물의 상이지만 단순히 자연현상만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인간의 행동 및 성격, 신체 부위 외에 가족관계까지도 상징으로 나타냅니다. 양과 음의 배합으로 이루어진 8궤를 통해 자연을 포함한 삼라만상뿐만 아니라 인간의 기륭은 물론 자기가 현재 처해 있는 위치에서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지도 상이라는 이미지로 알 수 있습니다. 64개로 이루어진 대성궤는 이 8궤를 2개씩 겹쳐서 즉 2개의 소성궤가 합쳐져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궤라고 하는 것이 이 대성궤를 말하는 것이죠. 주역에서 주어진 상황은 대성궤로 상징되는데 하궤는 원인적인 면을, 상궤는 결과를 보여주는 것으로 풀이합니다. 만물은 아래에서 위로 자라기 때문입니다. 주역의 내용은 기본적으로 상, 수, 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궤상이라는 이미지가 있고 궤상은 건이나 곤과 같은 궤명으로 불립니다. 이런 궤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궤사라 하며 각 궤사에 뒤따르는 설명을 단전, 각각의 효에 붙여진 설명을 효사라고 합니다. 효사 뒤에는 상전이라고 해서 효사를 궤상으로 풀이한 전반적인 설명이 이어집니다. 효사는 6개의 효가 놓인 자리에 따라 아래부터 1에서 6까지의 숫자가 부여되는데 이때 숫자 중에서 1의 자리는 초, 6은 상이라고 하며 양은 9, 음은 6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9와 6은 각각 양과 음을 숫자로 표기한 것이라고 보면 되는데 예를 들어 궤상이 모두 양으로 되어 있는 건궤에는 초구에서 시작해 92, 93, 94, 95, 상구로 표기합니다. 한편 주역에서 양효 또는 음효는 만물의 두 기운인 음과 양을 대표합니다. 계사전 상편에 한 번 음하고 한 번 양하는 것을 이르되 도라고 한다 라고 되어 있듯이 결국 삼라만상의 모든 것은 음과 양의 변화라는 것이 주역의 기본 사상입니다. 또한 주역은 음과 양을 통해 대립과 통일의 관계를 보여줍니다. 어떤 의미에서 인생은 모든 것은 대립하는 관계에 놓였다고 볼 수 있죠. 선과 악, 남성과 여성, 낮과 밤, 빛과 어둠 등등. 그런데 그렇게 대립하는 관계가 대립이 아니라 하나이면서 둘이고 둘이면서 하나인 관계를 지향해야 한다는 것이 주역의 가르침입니다. 자연과 인간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발전합니다. 1분 전에 꽃 피우지 못한 식물이 1분 후에는 꽃을 피울 수 있고 1분 전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1분 후에는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바로 그런 자연과 인간의 변화를 기록한 것이 주역 64궤입니다. 주역은 점서로서의 역할도 매우 훌륭합니다. 이는 적지 않은 학자들이 줄곧 이야기하기도 하죠. 주역이 상과 수와 사로 이루어진 이유도 애초에 점서로 그 쓰임이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의문이 생깁니다. 주역에서 궤를 뽑는 행위는 무엇이고 나온 궤를 어찌 믿고 그 궤의 가르침대로 행동할 수 있을까요? 심리학자이자 정신과 의사인 칼 구스타프 융은 역을 통해서 자신이 갈 길을 아는 능력이 바로 우리의 직관이라고 했습니다. 그의 정의에 따르면 직관이란 그 존재는 설명할 수 없지만 우리 뇌에 내재되어 있는 능력으로 우리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아는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융은 우리의 뇌가 1차적으로 4가지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했는데 감각, 사고, 감정, 직관이 해당됩니다. 감각은 무엇이 존재하고 있는지를 알려주고 사고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감정은 그것이 유쾌한지 불쾌한지를 알려주고 직관은 그것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알려준다고 설명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직관은 순간적으로 나타나서 순간적으로 사라집니다. 아마 이런 경험은 모든 사람이 인생에서 수없이 겪어보셨을 텐데요. 바로 자기도 모르게 순간적으로 드는 생각과 감정들, 그리고 스쳐 지나간 다음에야 알게 되는 느낌들입니다. 이러한 직관은 무의식일 수도 있고 내면의 소리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궤를 뽑는 것은 전적으로 그러한 나의 직관 능력에 의지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예를 들어 우리가 소송을 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고 가정할 때 내가 정말 소송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내 생각과 감정만으로는 결정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지 도무지 확신이 서지 않아 불안하죠. 이런 상황에서는 가장 합리적일 것 같은 뇌의 기능이 실제로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즉, 인간은 극도로 불안한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좋을지 알지 못할 때 누군가에게 물어보거나 의지하고 싶어 하는데 고대 그리스에서는 그것이 델포의 신전이었을 것이고 기독교에서는 성경과 하느님에게 드리는 기도였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동양에서는 점괘를 보고 자기 이성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에 대한 답을 찾았겠죠. 그런 점에서 주역은 단순히 점을 떠나서 자신이 나아갈 길을 철학적으로 알려주는 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연의 일부인 인간이 자기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지혜를 역시 자연에서 얻는 과정을 정리한 책이자 그 지혜를 양과 음의 부호로 이루어진 궤로 형성화한 학문인 것이죠. 그렇다면 그 궤가 과연 맞는 답일까요? 여기서 필요한 것은 자기 확신입니다. 자기가 뽑은 궤가 맞는 답이라는데 분명한 신뢰를 지닐 수 있어야 합니다. 자신의 직관을 믿어야 한다는 것인데 이에 대해 융은 이성, 사고, 합리성으로는 볼 수 없는 것도 우리 내면의 영혼의 눈으로 보면 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즉, 내가 이런 행동을 할 때 어떤 결과가 일어날지 우리는 이미 무의식적으로 알고 있다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는 아주 재미있는 실험도 있습니다. 1980년대에 벤저민 리벳이라는 심리학자가 인간은 자유의지가 있는가 하는 주제로 실험을 했는데 그는 실험 대상자가 어떤 버튼을 누를지 선택하도록 하면서 그 순간에 피실험자의 뇌를 관찰했습니다. 그런데 피실험자가 어떤 버튼을 누를지 결정하기도 전에 뇌의 특정 부위가 먼저 활성화하는 일이 벌어졌는데 그는 이 실험 결과를 보고 우리의 결정은 무의식적으로 이루어지며 자유의지는 별로 작용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 결론은 인간의 자유의지에 미치는 무의식의 힘을 간과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즉, 무의식에서 결정을 내리는 것조차 우리의 자유의지에 속하는데 그 부분은 말 그대로 무의식이니 내가 단지 알지 못하는 것일 뿐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궤를 뽑아 그 궤의 해석을 믿고
자기가 나아갈 길을 정하는 것은 우리의 직관, 무의식, 그리고 그 괴를 믿는 나의 자유의지까지 모두 통합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주의학과 정신의학의 접목이 필요한 이유기도 합니다. 정신의학도 한마디로 말하면 현재 나의 행동, 생각, 감정, 감각에 영향을 미치는 나의 무의식, 전의식을 알아서 제대로 나를 의식하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지학과 정신의학 모두 나의 무의식과 자유의지의 통합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학문으로 볼 수 있습니다.